이번 이야기는 수상한 오피스텔 하편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났어요. 밤 9시가 조금 넘어갔을 때였어요. 피곤기가 가시지 않았으나 저는 리포트 작성 대신에 영화 한 편을 다운받아 보려고 했어요. 그때 불 끄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영화를 볼 때 습관적으로 불 끄거든요. 한참을 영화에 몰입하고 있는데 왼쪽 창가 쪽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들 아시죠? 밖에 어두우면 실내가 비친다는 거. 저는 무심코 창을 쳐다봤어요. 갑자기 남자는 준혁이 건넨 캔커피를 찌그러뜨릴 때 움켜쥐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복층 다락방에 30cm 높이 앉은 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웬 아이가 걸터 앉아서 날 내려보다 보고 있는 겁니다. 내 뒤에서. 남자 얘기를 듣자 나는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의 혼미한 정신을 일깨우는데 5월의 상큼한 바람이 내 코끝을 스쳐 지나갔다. 모니터 빛 밖에 없는데도 밖이 칠흑같이 어두워서인지 그 아이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어린아이냐고 물어보셨군요.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다시 말이었다. 진짜로 놀란 적 있어요? 뭐가 진짜로 놀란 건지 모르지만 전 그때 진짜로 놀랐어요. 목구멍에 손수건 한 뭉치를 틀어막은 듯이 전혀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어요. 비명 지른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온몸에 그 어떤 근육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뻣뻣하게 굳은 몸을 갑자기 풀어지죠.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해봤어요? 전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절해봤어요. 갑자기 전방의 화면이 쫙 멀어지더니 TV 화면 꺼지듯이 밖에서 안쪽으로 모아지듯 시야가 좁아지면서 사라져요. 남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지 캔커피를 쥔 두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공포 영화에서나 보이던 일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달의 입주기간이 20일이 남지도 않은데도 방세를 모두 지불하고 이사를 했어요. 지금 생각만 해도 악몽 같은 기억이었죠. 그 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 혼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당신들도 거기서 버틸 자신이 없으면 빨리 떠나는 게 좋아요.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무서우면 그냥 불 켜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창이나 거울을 절대 보지 말아요. 우리를 겁먹이려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충고하려는 건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겁기만 했다. 야, 너 어떡할래? 준혁이 나에게 물었다. 야, 아 미치겠네. 1년 계약해놓고 입주한 지 하루 만에 방을 내놔야 하는 거냐? 중개 수수료는 어떡하고? 다른 입주자가 당장 들어올까? 그러면 당분간 내가 같이 있어줄까? 나도 무섭긴 하지만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있고 말이야. 어젯밤만 해도 미칠듯이 두들겨 패주고 싶은 녀석이었는데 지금의 준혁이가 구세주처럼 보였다. 야, 네 부모님한테 뭐라 하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지 뭐. 믿어줄까? 부모님은 나를 믿으신다. 걱정 마라. 괜히 나 때문에 고맙다 준혁아. 친구 사이에 고맙기는 무슨. 대신 오늘 너 혼자 있어야겠다. 내일 짐 챙겨서 올게. 준혁은 걸음을 멈추고 내 어깨에 손을 얹더니 싱긋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표정과 맞지 않는 재수없는 말을 내뱉었다. 오늘 밤 잘 버텨봐라. 죽지 말고. 그의 공포스러운 장난이 오히려 나에게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그래. 찬기운 조심하고. 준혁은 입을 모아 나에게 휘파람 부는 신용을 하더니 앞서 걸어가 멀어졌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서서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준혁의 모습 위로 서쪽 하늘 멀리서 몰려오는 불길한 구름대가 눈에 들어왔다.
아 진짜 어떡하냐. 텅 빈 방에서 돌아온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서서히 시간이 지나 준혁이를 빨리 보고 싶을 뿐이었다. 그래, 오늘 밤 잘 버텨봐야지. 죽지 말고. 준혁이의 장난스러운 말이 자꾸 떠올랐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걸까? 그냥 컴퓨터로 게임이나 할까? PC방에서 밤을 새일까? 그냥 학과 룸으로 가서 시간이나 죽칠까? 그냥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돌아다닐까?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나를 해방시켜주는 건 없었다. 멀쩡한 집을 놔두고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출혈이 있더라도 그냥 방을 다시 내놓을까? 그런데 그건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행동 같았다. 나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 단지 전에 입주자와 준혁이의 말뿐이었다. 나한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왜 이리 겁을 먹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왠지 모를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다. 그래, 한번 버텨보자. 어차피 살 집 아닌가? 1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해서인지 조금씩 피로감이 몰려왔다. 저녁 6시밖에 안 되었는데도 밖은 점점 어둠 속에 묻히고 있었다. 기분 나쁜 구름대가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다. 나는 전면의 유리창이 모두 보이지 않도록 커튼을 들이웃고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에 신문지를 덮고 테이핑을 했다. 그리고 화장실부터 복층 다락방까지 불이랑 불은 모두 켰다. 대낮같이 밝은 밀폐된 공간에 우두커니 나는 서있다. 거실 방 한가운데에 서서 나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정말로 나에게도 그들이 보일까? 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컴퓨터를 켰다. 음악을 들을까? 메신저를 할까? 게임을 할까? 아니면 영화를 볼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지만 어느 한 가지 꼭 집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마음이 여유롭지 못했다. 멍하니 부팅이 완료된 모니터에 바탕화면을 바라보며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결정을 내리고 음악 플레이어를 켰다. 평소 즐겨 듣던 발라드 모음곡이 작은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의자를 뒤로 눕히고 책상 위에 발을 뻗어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노래를 즐겼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느 것도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을 것 같았다. 수분이 지났을 무렵 창밖에서 작은 진동음이 들려왔다. 난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 쪽으로 걸음 옮겼다. 두껍게 드리워진 커튼의 가운데를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잡은 나는 살짝 그것을 열어젖혔다. 계단의 이등변 삼각형처럼 열려진 커튼 사이로 저 멀리 번쩍이는 푸른색 성광이 느껴졌다. 그리고 곧이어 커다란 유리창 바깥면을 따라 누군가의 눈물처럼 빗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빗물은 꿈틀대듯이 흘러내렸고 창에 비친 나의 모습도 꿈틀대기 시작했다. 나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해야도 하는데 나의 형상은 빗물과 함께 심하게 요동쳤다. 눈의 초점을 조금 더 멀리 두자 나의 뒤로 창에 비친 복층의 다락방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남자가 마랑 30cm 높이의 안전턱이 보였다. 복층 다락방에 30cm 높이의 안전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왜 나이가 걸터앉아 날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남자의 그 말이 떠오르자 나는 재빨리 창을 커튼으로 덮어버렸다. 그리고 잠시 동안 초점을 잃은 눈으로 커튼 앞에 서서 마음을 추스렸다. 내 등 뒤에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상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애써 다락방에 시선을 두지 않은 채 다시 의자로 돌아와 몸을 뒤로 눕혔다. 잔잔한 노랫소리가 계속 이어지자 작은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옛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모두 잃었다. 언젠가는 누구나 한 번쯤 받아들여야 하는 이별의 고통이었지만 어린 나이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다.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것들, 아침에 들리던 엄마의 잠 깨우는 소리, 식사를 준비하던 주방의 달그락거린 소리, 밥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쌀이 익어가는 냄새,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소리, 아빠의 전기 면도기 소리, 작업복이 걸치는 소리. 아무런 주제도 없지만 늘 밥상에 제잘거리던 엄마의 수다 소리.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받아들인 것은 어린 나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
모두들 나를 위로하고 안타까워했지만 그것이 내 가슴속 깊이 잠재된 트라우마를 씻어주지 못했다. 준혁과 친구가 된 거 2학기 때 자리 배치를 다시 할 때부터였다. 그때 준혁은 내 짝꿍이 되었다. 늘 뭔가 세상에 불만인 듯 가득한 표정을 짓고 다니며 짝꿍이 나에게 눈길 한 번도 주지 않던 놈이다. 어디서 싸우고 다니는지 가끔 얼굴과 팔뚝에서 멍자국이 보이기도 하고 귀에서 피를 흘리기도 하였다. 쉬는 시간이 끝나서 자리에 앉은 준혁에게 풍겨나오는 담배 냄새도 간접적으로 준혁이 어떤 아이인지 설명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준혁과 친해지고 싶지 않았고 그 또한 나와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 준혁과 친해진 계기가 있었다. 같은 반에 건달같은 길중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준혁은 극도로 싫어했다. 길중은 싸움 좀 하는 아이였다. 그러나 준혁도 거의 거기에 버둥가는 아이였다. 그 둘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그런 준혁을 향한 길중의 증오감은 당사자가 아닌 짝꿍이 나에게로 향했다. 길중과 그 패거리들은 나를 빵셔틀처럼 부려먹었다. 우악스러운 길중의 주먹이 무서웠던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낄낄대는 소리, 다른 아이들의 시선, 굴욕감 등을 모두 참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내 부모에 대한 말은 그 어떤 것도 용서의 대상이나 인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 길중에 딱 그 몇 마디였다. 뭐? 돈이 없다고? 아 맞다! 네 돈줄 되시는 분들 멀리 가셨지? 나이가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나는 용술철처럼 뛰어올라 길중과 뒤엉켜 그의 얼굴에 사정없이 내려쳤다. 손에 잡히는 대로 뭐가 되었든지 그것을 길중의 얼굴에 쏟아부었다. 그의 패거리들이 나에게 달려들었고 그리고 준혁이가 가로막았다. 꺼져 새끼들아! 가까이 온 놈은 내 손에 죽는다. 모두가 얼어있는 사이 준혁은 조용히 내게 다가와 내 오른손 높이에 들려진 철제 필통을 천천히 뺏어들었다. 그리고 내게 다가와 쪼그려 앉더니 속삭였다. 야 그만해라. 얘 죽겠다. 누가 길중이를 데려온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제서야 피범벅이 되어있는 길중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정학이 풀리고 학교에 들어섰을 때 길중이를 포함한 모두가 날 경계하는 것 같았다. 실은 나의 광기 뒤에 그림자처럼 버티고 서있는 준혁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른다. 그 무엇이 준혁과 나의 공통점인지 모르지만 그 뒤로는 우리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고 서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다. 내 휴대폰의 단축번호 1번은 준혁이다. 나는 애 생각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팟 하고 애 상념에 빠져있는 나를 깨운 건 정전이었다. 갑자기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은은하게 풀려오던 울려 퍼지던 음악소리도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전망감이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비상등이 켜지면서 빛을 찾아 헤매는 내 동공을 작아지게 만들었다. 어슴푸레한 노란 불빛이 오히려 음산한 기분을 더하는 것 같았다. 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살펴보았다. 하필 오늘 정전이라니.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등 뒤로 몰려왔다. 그와 동시에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하나씩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다. 누군가 숨쉬는 듯 주기적으로 차가운 입기운을 불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 있죠. 그 남자의 말처럼 그 찬 기운은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뻣뻣하게 굳은 자세로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릴 뿐 뒤로 돌아볼 생각도 엄두도 못 냈다. 주책 없이 떨고 있는 내 오른손에 들려있는 휴대폰이 느껴졌다. 단축번호 1번만 누르면 준혁에게 연결이 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바보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온몸에 간절히 번도치를 한 듯이 굳어져 있었지만 나는 힘을 내어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나의 나약한 생각일 뿐인 걸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 같지 않았다. 다락방 속에서 스며 나오는 듯 차가운 기운이 내 얼굴을 쓸어낸 듯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지금 나와 같이 있다. 이제야 그 남자의 두려움을, 아니
준혁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쓰러질 듯한 몸을 추스리고 나는 의자에 털쩍 몸을 던졌다. 그리고 책상에 팔꿈치를 기대어 고개 숙인 자세로 머리를 감싸주었다. 방을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왠지 모를 자존심이 나를 의자에 묶어두고 있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잊은 듯한 뭔가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창이나 거울을 보지 말아요. 그 남자의 말 비치는 것이 창이나 거울 보니까 빛을 내기 때문에 평소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거, 바로 내 앞에 있는 불 꺼진 모니터였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는 질끈 감았던 눈을 풀었다. 그리고 자세를 고정한 채 천천히 눈동자를 들어 올렸다. 검은 모니터 속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는 나의 모습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나의 어깨 위에서, 나의 뒤에서 천천히 흔들거리는 사람의 발끝이 눈에 들어왔다. 정말 기절하고 싶었다. 이것만이 지금 나를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내 의지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지만 나는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졌다. 그러나 그런 나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천장에 매달려 길게 축 늘어진 어떤 남자의 시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가위에 눌린 걸까? 나는 눈동자 외에는 그 어떤 몸의 근육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냥 바라만 볼 뿐. 그런데 일어나 보니 이상한 거예요. 배가 흥건하게 젖어 있는 거 있죠. 낮에 만났던 남자의 말에 이젠 이해가 간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그의 입가에서는 실처럼 계속해서 침이 흘러내렸다. 너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가위에 눌린 게 확실하다. 이러지 않고서는 내가 이렇게 돌처럼 굳어보일 수가 있나. 사력을 다해서 눈동자를 굴려 그의 시선을 회피했다. 그러나 피하면 피할수록 그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침은 입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저렇게 길게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의 혀가 목젖까지 내려와 있었고 그 기다란 혀를 타고 흘러내린 침이 혀끝까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더욱 혼미하게 만든 것은 반쯤 쑥 뜨고 있는 그의 눈이었다. 왜 사람들이 죽음보다 더한 무엇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간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이 정도까지 미치자 주변이 눈에 들어왔다. 고개도 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안구를 지탱하는 근육이 끊어지듯이 나는 눈을 옆으로 돌렸다. 바로 그때 오른손으로부터 10여 센치 떨어져 있는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다. 단축번호 1번만 모르면 준혁이가 달려올 것이다. 난 죽음 힘을 다해 손가락을 뻗었다. 온몸의 핏줄이 밖으로 빠져나온 것 같은, 기어나온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다. 내 모든 정신과 시선은 오로지 그 작은 휴대폰에 집중되어 있었다. 오늘 밤 잘 버텨봐라. 죽지 말고. 준혁의 말처럼 나는 지금 버티고 있었다. 이 가에서 풀려난다면 난 너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다. 준혁아, 너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한 거냐? 어쨌든 난 지금 이 끔찍한 고통에서 머무치고 있다. 이거 내려고 말이야. 결코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길중이를 때려눕힌 나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준혁아, 한 가지 내가 넘어야 할 고통이 하나 더 다가오고 있어. 누군가 복층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어.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앞을 살피지도 않은 채 그 힘을거나 눈동자로 나에게 고정한 채 한 아이가 내려오고 있었어. 계단의 넓이와 포복이 맞지 않는 걸음을 하고 있어. 그냥 내려오고 있어.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내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어.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 이 아이가 이리저리 날 살피고 있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준혁아, 미안하다. 준혁아, 내가 버틸 수 있는 거 여기까지인 것 같아. 어디까지나 입이 찢어졌는지 모를 정도에 이 아이가 크게 미소 짓고 있단다. 사랑해, 친구야. 정신이 들어요? 누군가가 부름에 나를 눈에 초점을 맞추었다. 병실 같은 낯선 방이 나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의사복장을 한 남자가 내가 누워있는 침대 끝에 서 있었다.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 앞에 보이는 남자는 전에 만났던 입주자였다.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당신이 여기 어떻게? 나음 아래 그는 긴 한숨을 한번 쉬더니 시선을 돌려서 옆에 서 있는 한 간호사 복장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 여자 또한 날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관리실에서 봤던 여자였다. 남자는 천천히 발을 옮겨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사무적인 말투로 나에게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주저하지 않았다. 윤성진이요. 그는 뭔가를 받아 적더니 다시 사무적인 말투로 내게 물었다. 최근에 친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준혁이요. 김준혁. 그런데 준혁이가 보이지 않았다. 빌어먹을 녀석 친구가 병원에 있는데 오질 않다니. 아니면 밤새 간호하고 잠을 청하러 간 것일까? 나 궁금증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찾기도 전에 남자는 다시 내게 물었다. 몸매다 남자를 봤나요? 어린아이도? 그 남자의 질문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남자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걸 어떻게? 나와 대답해. 그 남자는 간호사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로 저었다. 남자는 서류차를 간호사에게 건네더니 침대에 누워있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 누구죠? 윤성진이요. 윤성진이라고요. 남자는 입을 한번 굳게 다물더니 만문을 열었다. 윤성진씨, 당신은 죽었어요. 에? 뭐라고요? 당신은 윤성진이 아니고 김준혁이라고요. 알겠어요? 나는 어이없는 표정에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시 물었다.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김준혁씨, 그냥 내 말을 듣고만 있어요. 당신 친구 윤성진은 죽었어요. 3년 전 윤성진 씨를 부모를 잃은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게다가 학교에 그부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윤성진 씨는 더욱 삐뚤어진 성격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기억 안 나요? 같은 그부 한 명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후에 윤성신 씨를 목매다 자살을 했고요.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유일한 친구였던 김준혁, 당신이고요.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인 홀아버지 밑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어렸을 적부터 언제 떠난지도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엄마를 마루턱에 앉아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게 일이었어요. 그나마 유일한 보호막이었던 아버지마저 간암으로 죽자 당신은 윤성진 씨에게 더욱 집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친한 친구를 잃은 뒤 당신 또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당신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도피하고자 당신이 선택했던 방법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단지 친구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당신 스스로 윤성신 입장에서 만들어낸 강한 김준혁일 뿐이에요. 이제 모든 게 이해 가나요? 당신이 거울을 두려워하는 것을 당신의 실제 모습에 비치는 것을 싫어해서입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나 잊지 않았어요. 바로 어렸을 적 김준혁씨, 당신이에요. 갑자기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내 뺨 위로 흘러내렸다. 김준혁씨, 다시 기억이 떠오르나요? 당신은 이곳에 온지도 2년이 다 되어가요. 당신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떠오르는 기억을 애써 지우며 윤성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5번째 똑같은 말을 당신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기억이 도중에 되살아났는지 살피기 위해 당신이 말한 상황을 저와 김 간호사가 재현해 주었죠. 이것 또한 벌써 3번째나 하는 거예요. 도저히 당신 기억이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 힘들어도 이젠 친구를 떠나보내세요. 윤성신 씨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당신은 윤성신 씨를 혼내낸다고 해도 당신은 결코 윤성신 씨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김준혁 씨! 뜨거운 눈물이 샘솟듯이 흘러나왔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깨물으며
나는 울음소리를 삼켰다. 저 김준혁씨, 젊은 나이에 언제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의 완치 여부는 순전히 당신에게 달려있어요. 힘들어 각오를 지우지 말아요. 이를 악물고 받아들여요. 당신만 마음가짐을 다진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다중인격도 아니고 귀신에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이제 친구를 떠나보내세요. 잡을 수 없을 허상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이제 현실로 제발 좀 돌아오세요. 나는 일그러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오른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러나 쏟아져 나오는 뜨거운 액체는 감출 수가 없었다. 김준혁씨,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시 윤성진씨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치료실, 아니 당신이 착각하는 그 오피스텔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면 다른 완치 단계의 환자들과 생활하며 아무 제약 없이 태어날 때까지 정상인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 일어나 간호사에게 건넸던 서류체를 받아들더니 무언가 받아 적으며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조용히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눈물이 어느 정도 말라감을 느끼면서 어금니 깨물었다. 나 대답이 지연되자 그 남자는 다시 되물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남자의 얼굴과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잠시 말을 아꼈다. 그리고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김준혁이요. 나의 말에 남자는 가벼운 미소를 보냈다. 당신 친구 윤선진 씨는 어떻게 되었죠? 3년 전에 죽었습니다. 남자는 흐뭇한 표정을 다시 한번 짓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다. 이게 뭔지 알아요, 김준혁 씨? 남자가 꺼내든 것은 빨간색 말보로 담배였다. 담배요? 맞아요, 담배죠. 그런데 그냥 담배가 아니에요. 당신의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당신이 한 대씩 피웠던 담배예요. 1년 동안 20개피 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 줄었군요. 당신 같은 골초가 1년 동안 10개피만 피웠다는 것은 그동안 김준혁보다 윤성진으로 산 기간이 더 길었다는 말이에요. 이 담배 맛을 기억하나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담배를 내게 건네는 신용을 하더니 물었다. 자,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울래요? 네. 잔디 정원의 벤치에 앉아 맑은 하늘을 보며 나는 담배 연기 한 모금 빨아들였다. 간만에 맛보는 담배라서 그런지 목이 막혀서 토할 듯이 기침이 쏟아졌다. 내 뒤에 서 있는 두 남녀의 소근거림이 들려왔다. 박사님, 김준혁씨 담배 피시면서 기침하는 거 처음 보네요. 그러게. 그리고 김준혁씨 핸드폰 1번 단축번호로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 뭐가 이상해요. 뭐가? 그 뒷자리는 김준혁씨 거랑 같고요. 앞자리만 010이 아니라 016이에요. 애는 자기 번호인가 보죠? 그런가 보네요. 그런데 왜 애전 자기 번호를 단축번호를 1번으로 했을까요? 나는 조용히 입주위에 말라붙은 침을 털어냈다.